그래서 결국 콘테 감독은 전술적으로 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핵심은 손흥민의 위치와 역할 변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와포드에게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경기 막바지에 득점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었습니다. 여기엔 와포드의 수비 전술과 토트넘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과 함께 막바지에 이를 뒤집을 수 있었던 콘테 감독의 전술과 그 중심에 있던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이건 이날 양팀이 가장 많이 보였던 그림이에요. 먼저 토트넘을 보면 평소에 나오던 그대로 3-4-3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도 보통 나오던 딱 그대로였죠. 양 윙백인 에메르송과 레길론이 각각 측면을 담당하기 때문에 손흥민과 모우라는 비교적 중앙 지역에 몰려있어요. 여기에서 와포드의 수비 전술이 흥미로웠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4-4-2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것만 보면 뭐 그렇게 특이하다고 볼 형태도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와포드는 좌우측에 있는 선수들의 대응을 다르게 가져갔어요. 특히 중요했던 건 우측 윙어인 쿠착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좌측에 레길론을 엄청나게 올리는데요. 이건 지난 경기들에서의 선수들 평균 위치를 보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좌측 센터백인 벤 데이비스가 우측의 산체스보다 전진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본래 풀백 역할에도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예 직접 전진하는 모습도 종종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에메르송에 비해 레길론이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기가 편했습니다. 둘째로 손흥민이 모우라에 비해 득점력이 훨씬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레길론이 올라가서 측면을 담당하다시피 맡아줘야 손흥민이 중앙에서 활동하기가 편해집니다. 측면보다는 중앙에 있는 편이 직접 득점을 노리기가 쉽거든요. 따라서 에메르송에 비해 보통 레길론이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선 달랐어요. 이번 경기에선 레길론이 에메르송보다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었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와포드의 수비 전술 그리고 우측 윙어인 쿠착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쿠착은 아주 대놓고 아래로 내려가서 거의 풀백과 구분이 가기 힘들 정도인데요. 이건 얘가 레길론을 전담 마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풀백과 윙어가 붙어있다시피 된 거죠. 이 장면에서 볼이 우측에 에메르송에게 투입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4-4-2 포메이션이라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반대편의 레길론에게는 공간을 내주는 식의 운영이 됩니다. 그래야 볼이 있는 에메르송 쪽으로 많은 수비 숫자를 집중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레길론에겐 공간을 허용하게 되고 토트넘이 이쪽으로 롱패스 빵 이런 식의 공격 루트가 활용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와포드는 이렇게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쿠착이 레길론을 냅두지 않게끔 조치했어요. 그러자 쿠착이 윙어가 아니라 가장 측면을 맞는 사이드백처럼 내려가면서 마치 와포드가 5백처럼 보이게 되곤 했습니다. 레길론을 쿠착이 전담해서 막아주니까 본래 풀백인 캐스카트 입장에선 편했어요. 캐스카트는 센터백이 가능한 선수인데요. 가능하다기보단 센터백으로 뛴 기간이 상당히 긴 선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더 정확하겠네요. 반대편의 마시나와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옆에 다른 센터백들과 함께 3백처럼 뛰더라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와포드는 손흥민, 케인, 모우라에게 각각 센터백을 하나씩 붙인 것과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건 지난 영상들에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손흥민, 레길론, 벤 데이비스의 토트넘 좌측 공격을 완벽하게 죽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우측의 에메르송에게 레길론과 같은 조치가 내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측에 있다가 에메르송에게 크게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에메르송 앞에는 공간이 꽤 허용되곤 했었습니다. 만약 이게 반대편 상황이었다면 마시나 자리에 세마가 있고 마시나는 이렇게 중앙으로 좁힌 상태를 유지했겠죠. 에메르송은 이날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횟수인 14회의 크로스를 기록했는데 그건 이런 식으로 얘에게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와포드 입장에선 이게 나쁘지 않았어요. 얘가 크로스를 올리는 게 그다지 위협적이질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에메르송이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마가 붙긴 했지만 애초에 허용되어 있던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여전히 에메르송이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노려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떨어진다면 와포드는 순간적으로 이 지역에선 토트넘에게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이쯤에 떨어졌었고 여긴 와포드가 순식간에 에워싸서 잡아먹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수비하기가 어렵지 않았죠. 더불어서 손흥민은 훌륭한 결정력을 지닌 선수이긴 합니다만 사실 헤더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없는 선수예요. 높이가 있는 크로스를 받는 상황에선 강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죠. 따라서 와포드의 토트넘 좌측 죽이기 작전은 아주 성공적으로 흘러갔어요. 거의 종료 직전까지 무승부를 유지했었습니다. 중간에 몇 차례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전술적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고 평가받을 법했죠. 그래서 결국 콘테 감독은 전술적으로 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핵심은 손흥민의 위치와 역할 변화였습니다. 이게 후반전에 나타난 모습인데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레길론이 빠지고 로셀소가 투입됐던 겁니다. 지금 로셀소의 위치를 보시면 얘가 레길론 자리로 들어갔던 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이 그림을 놓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3백에서 아예 4백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건데요. 이 경우 이처럼 4-2-3-1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3백은 유지하되 전방 위치가 조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에메르송을 윙백 위치가 아닌 윙어 자리로 올려놨다고 보고 이처럼 3-2-4-1로 바뀌었다고 보는 관점이죠. 사실 이렇게 4-2-3-1이냐 3-2-4-1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손흥민의 위치가 측면으로 빠지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손흥민이 가장 측면으로 빠지고 있죠. 양 측면을 맡는 선수가 손흥민과 에메르송이 됐던 겁니다. 이건 기존의 콘테 감독이 보이던 전술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었어요. 지금까지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측면으로 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변화는 꽤 놀라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와포드가 대놓고 토트넘 기준 좌측을 윙어와 풀백 두 명으로 틀어 막겠다고 작정하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레길론을 올려도 좌측에서 수적 우위를 갖지 못했고 따라서 손흥민이 중앙에 있어도 플레이에 관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왼쪽에서 2대2 싸움을 지속하느니 여길 빼서 다른 지역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방어를 탄탄하게 갖춘 곳을 때리기보단 방어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으로 때리겠다는 뜻이었어요. 콘테 감독 입장에선 사실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83분까지 이 선택을 망설인 거겠죠. 지금은 모우라가 있지만 조금 있다가 브라이언 힐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런 결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였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와포드가 준비한 수비 전술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콘테 감독의 결정은 옳았어요. 기본적인 무게중심이 우측에 쏠리게 됐기 때문에 와포드 입장에서도 일단 전체적으로 이쪽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데이비스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니까 이전까지 레길론을 마크하던 쿠착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데이비스가 측면에 벌린 선수에게 볼을 넘기면서 전개가 이어집니다. 당연히 여기엔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이 있었어요. 본래라면 레길론이 있을 장소죠. 중앙에 비해 측면은 훨씬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기가 편한 장소입니다. 상대의 압박이 훨씬 적으니까요. 쿠착이 이를 도우러 오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캐스카트와 손흥민의 1대1 상황이었죠. 손흥민을 상대로 1대1 수비를 완벽히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손흥민이 직접 득점을 하기엔 어렵지만 개인 능력을 활용하기엔 더 좋은 상황인 셈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렇게 캐스카트가 끌려 나왔을 때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보다 빠르게 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가 있었다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쿠착의 가담이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손흥민은 곧 2대1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요. 주변에 딱히 줄 데가 없던 손흥민은 아예 본인이 두 명을 달고 직접 돌파하기를 시도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 2대1 상황에서도 거의 뚫을 뻔했다는 것이었어요. 손흥민의 온더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손흥민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와포드는 프리킥을 내줬는데요. 경기 종료 직전에 나온 이 프리킥 상황에서 결국 산체스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손흥민의 킥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다뤘었기 때문에 큰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토트넘이 왜 손흥민에게 코너킥, 프리킥을 맡기는지 알 수 있는 득점이었어요. 어려운 코스였지만 완벽하게 해냈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